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노동법의 전반적인 내용들 중에서도 근로기준법, 즉 핵심 노무관리 1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내용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그리고 임금, 퇴직금에 관련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아마 먼저 이제 노무관리의 그 기초 상식 이런 걸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근로계약에 관련된 법률 문제 그리고 취업규칙에 관련된 또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그리고 임금, 퇴직금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노무관리에 대한 기본 상식, 노동법에 대한 기초 상식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장표는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에서 썼던 장표인데 우리 인생은 노는 것과 공부하는 것 그리고 일하는 것의 이제 복합체죠. 그래서 주로 어릴 때는 놀다가 이제 학교로 들어가면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일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될 텐데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거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내 사업을 하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고용당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 문제는 이 고용을 당하는 즉 근로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돼 있고 최근에는 이제 이 뭐 중간지대가 좀 늘어나서 사업자인 것 같은데 근로자인 것 같은데 사업자인 것 같고 뭐 어떻든 하나로 딱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아마 이제 특수 형태라고 해서 고용적 자영업자 또는 뭐 독립자영업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노동 문제는 결국 사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보호를 하려고 하는 정책들을 쓰게 되는데 그 해당 원리가 크게 한 5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 5가지 정도를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면 제일 첫 번째는 고용보장이나 사회보장 원리가 있고 이게 이제 노동시장 또는 뭐 사회보장 또 능력개발 이런 쪽에 연결이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법은 뭐 4대 보험법이 있겠죠. 고용보험, 뭐 산재보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고용정책기본법이나 직업능력개발법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근로자를 약자로 놓고 이 약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다루는 게 개별적 근로조건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뭐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등등이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강행법률적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계약자의 원리가 적용되는 게 주로 이제 근로계약법이나 고용계약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아직 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본은 제정되어 있고 독일은 제정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아직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협약자치 원리를 다루는 게 주로 이제 집단적 노사관계법, 주로 이제 노동조합 관련이 되겠죠. 우리나라 현재 법은 아마 노동조합법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번째 마지막으로는 노사공생, 우리가 대립과 투쟁만 있는 게 아니고 협조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로 이제 경영조직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현재 법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 경쟁에 관한 법률. 따라서 노동법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보시도록 하고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살펴볼 거는 주로 아마 약자보호 원리에서 개별적 근로조건법, 그래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이런 걸 중심으로 아마 보게 될 거고 그리고 약자보호법이 노동법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법이기 때문에 기업하시는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아주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동법 전체 체계도를 잠깐 좀 살펴보면 결국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을 중심으로 이제 움직여지는데 이 근로자를 약자로 놓고 보니까 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근로계약 말고 취업규칙, 그다음에 단체협약, 그리고 근로기준법, 뭐 이런 또 노동조합법 이런 법률이 보호하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례가 바뀌면 또 우리가 실무적인 부분을 바꿔야 되니까 판례 법리가 또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부에서 행정해석을 질의회시 형태로 내리게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현장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거는 주로 이런 근로계약과 그다음에 취업규칙 그리고 이제 단체협약과 효력관계도 보게 될 거고 그리고 아마 판례, 실무 사례는 판례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 판례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규범의 효력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틀들인데 이 규범은 이 효력관계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법이 만약에 있다면 바깥에 있는 게 훨씬 더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즉
법에 미달하는 단체배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고 법이 적용되겠지요. 또 노동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단체배약에 미달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고 당연히 단체배약이 적용됩니다. 또 단체배약이나 노동법이 없다고 치더라도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고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그런 효력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맺는 거지만 근로자가 약자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예컨대 만들어 놓은 계약서에 사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틀이 되니까 이제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취업규칙이라는 제도, 단체배약이라는 제도, 노동법이라는 그런 틀을 통해서 보호를 하는 거고,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을 하지만 의견도 들어야 되고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집단성을 띠고 있습니다. 단체배약은 당연히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맺는 서면이기 때문에 강한 힘을 갖고 있고, 노동법은 강제 규범이기 때문에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 효력관계를 잘 보시고 현장에서 만약에 어떤 걸 하나 바꿔야 되면 다른 규범들도 바꾸는 것이 필요한 그런 틀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주가 비춰야 될 각종 서류가 굉장히 많을 텐데요. 핵심적인 것만 좀 살펴보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교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3년간 보존을 해야 됩니다. 주로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업장 내에서 임금대장이 있을 텐데 임금대장도 당연히 다 기록을 해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되고 최저임금 관련된 부분의 내용을 게시 비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최저임금에 관련된 부분들 서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근로자 명부도 당연히 작성을 해서 비치를 해야 됩니다. 또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당연히, 물론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할 의무가 없는데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비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4대 보험 가입 관련 부분들이 뭐 자격 신고서나 납부 확인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휴가대장, 연차휴가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그리고 모성보호휴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잘 비치를 해놔야 됩니다. 또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같은 거 시킨 자료가 있으면 그런 것도 비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시킨 게 있으면 교육자료, 또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노사협의회는 분기별로 회의를 해서 회의록을 이렇게 만들어 놓도록 되어 있으니까 적어도 이런 정도, 물론 큰 사업장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겠습니다만 각종 규정들이 있을 텐데 작은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이런 서류들은 잘 비치를 해놔야 나중에 감독을 나오거나 또 법적 다툼이 생겼을 때 증거 자료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관련 법률 실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 그 체결 관련 부분들은 이제 근로계약이 왜 중요하냐면 당사자 간에 나중에 법적 다툼이 생겼을 때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여기에 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증거 자료로 쓰일 수가 있겠죠. 근로계약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근로계약 취업규칙 관련해서 사전 진단 퀴즈 몇 가지만 제가 그냥 바로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문제 1번에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배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된다. 이건 틀렸죠. 왜냐하면 법에 미달하는 거는 단체배약 취업규칙 어떤 것이든 노사간에 합의한 것이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X가 정답이 되겠죠. 2번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현행법상 무효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판례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포괄임금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한테 불리하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고 이런 등등 조건은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등을 포함해서 포괄임금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3번에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반드시 작성,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된다. 이거는 맞겠죠. 10명이 안 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할 의무는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 적용되는 거를 취업규칙 비슷한 규정에 의해서 두는 것은 상관없을 거고요. 아무튼 10명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신고할 의무가 있고 변경할 때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4번에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서면으로 체결되지 않은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다. 요거는 틀렸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근로계약을 맺을 때는 서면으로 교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드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 효력이 있다. 이거는 아닙니다. 구도로 체결해도 효력은 있는데 만약에 서면을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벌칙이 적용되는 그런 불이익을 사업주가 입게 됩니다.
5번에 근로자는 회사의 정당한 이사명령에 따라야 하며 정당한 이사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표현은 이제 정당한 이사명령이 되겠죠. 부당한 이사명령은 거절할 수 있을 거고 또 나중에 구제 신청을 통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정당한 이사명령은 따라야 되는 거고 또 근로계약이라는 거는 회사의 지휘 감독에 따르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정당한 이사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은 하나 예시만 제가 들어놓은 틀인데 보통 이제 길게 여러 장으로 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도 있고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도 있는데 먼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걸 먼저 보도록 하죠. 당연히 당사자가 이제 사용자가 누구고 뭐 예컨대 회사가 있으면 회사 또 대표자 주소 같은 게 들어갈 거고 또 일을 하는 사람 근로자는 이제 성명, 주소, 뭐 주민등록번호, 뭐 휴대폰 번호 등등이 요거는 뭐 일정한 양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요 정도가 이제 당사자를 나타내는 그런 표시고 그럼 이제 업무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는 거. 그다음에 직종 직위는 예컨대 여기서는 이제 제가 관리 업무로 해놨고 일반 관리자로 해놨고 근무 장소는 예컨대 사무실 또는 부속 시설 그리고 이거는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을 거니까 뭐 그렇게 편하게 좀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계약 기간은 그냥 여기서는 1년 단위로 했지만 굳이 이제 정년까지 계약을 체결하면 상관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재계약도 얼마든지 가능할 거고 수습 기간은 보통 한 3개월 정도로 두게 되고 이 3개월 동안에는 근로자가 서로가 안 맞으면 이제 해고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두는 거고 급여는 한 80% 정도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급여 내역은 총액은 얼마인데 근데 한 달에 예컨대 한 300만 원 뭐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런 거고 그다음에 매월 예컨대 말일날 지급한다 또는 10일날 지급한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다음에 수습 기간은 아까 위에서 본 대로 80%인 얼마를 지급한다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급여 총액에는 기본급, 연장 및 야간 또는 휴일 근로수당 등등 또는 복지생비나 근속수당 이런 등등으로 나눠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퇴직금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니까 퇴직금은 평균 임금의 그 31분을 지급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1년이 안 된 분들은 퇴직금을 현재는 안 줘도 되고요. 뭐 지금 1년이 안 된 사람도 퇴직금을 주는 쪽으로 뭐 법을 개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퇴직금 제도는 회사에서 주는 거지만 연금을 도입해서 연금으로 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결국 이제 원천 징수를 해야 되니까 근로소득세하고 4대 보험료 등등을 원천 징수한 다음에 온라인으로 이제 입금시킨다. 온라인 구좌라는 게 이제 결국 은행 구좌를 입금시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현금으로 줘도 되지만 대부분 다 은행으로 입금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근로시간은 기본 법정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당사자가 합의하면 일주일에 12시간을 연장 근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휴게 시간은 이제 보통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되는데 1시간 정도 8시간이나 1시간 휴게 시간을 줘야 되니까 보통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하고 이것도 변경할 수는 있겠죠. 그다음에 휴일은 보통 주휴일은 일주일에 1회 이상 보통 일요일 날이 아마 주일이 많이 할 겁니다. 그다음에 주일은 대체할 수도 있겠죠. 예컨대 일요일이 바쁘니까 뭐 일요일 날 일을 하는 대신에 뭐 수요일 날 놀자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80% 이상 출근할 경우 기본적으로 15개부터 시작을 해서 최대 25일까지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년이 안 된 분들은 매월 하나씩이 또 발생하는 게 있죠. 그래서 법에 의한다라고 해놓으면 뭐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학위휴가를 주게 되니까 학위휴가는 여름에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준다든지 5일 주고 이틀은 노는 날이니까 그냥 그러면 일주일이 부여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퇴직 절차는 뭐 30일 전에 통보해 줘야 되고 물론 해고 예고할 때도 30일 전에 하듯이 근로자도 후임자를 뽑을 때까지 성실하게 근무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근로계 해지 사유를 이제 몇 가지 적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무단 결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심할서 처분 같은 걸 3회 이상 받았다든지 그다음에 중대한 과실로 사고나 손실을 야기시킨 경우라든지 신체 어떤 이런 부분에서 근로가 불가능하다든지 이런 등등을 이제 적을 수가 있고요. 기타의 근로조건은 결국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노동관계법 일반 관례에 의한다 이렇게 이제 적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맨 밑에 당사자가 이제 사인을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사용자가 예컨대 사인을 하고 근로자가 사인하고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한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봉계약서도 비슷한 그런 그 형태를 갖고 있는데 당사자가 당연히 나올 거고 근로조건은 연봉계약기간은 예컨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한다 이런 등등도 할 수 있고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다 이런 등등이 되겠죠. 그 다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 계약은 자동 갱신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습기간도 여기도 연봉계약에도 당연히 둘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장소하고 담당 업무도 당연히 적어야 되겠죠. 그죠? 하는 일이 어떤 일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니까 어떤 사업장에서 하겠다 이런 부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시간 휴게 부분도 시작 시간은 9시부터고 여기서는 끝나는 시간은 이제 저녁 7시까지 해놨나요? 그리고 휴게 시간 1시간이 연장 근로를 하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휴게 시간은 이제 점심 시간인데 12시부터 1시까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출장 바깥에 있거나 이럴 때는 근로시간 부분들이 적용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8시간 근무한 것을 보니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휴일은 그 주휴는 만근했을 경우 예컨대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는 방식이고 관공서 공휴일은 그 지금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은 당연히 휴일인데 이제 작은 사업장 여기는 작은 사업장이니까 5인 이상 이 부분은 2022년부터 유급휴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뭐 휴일은 당연히 대체할 수 있고 임금도 연봉은 총 얼마인데 월 얼마씩 지급한다. 그 다음에 날짜를 정하고 필요하다는 경우 법정 수당 같은 부분들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내용들로 아마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연봉계약서 작성 내용에서 이제 퇴직금 관련 부분도 당연히 법에 의한 부분이 있으니까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되고 연차휴가도 법에 정한 바에서 하도록 하고 가능한 한 분기별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이제 또한 미사용 연차휴가는 연말에 통상임금으로 보상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퇴직 절차도 마찬가지로 30일 전에 미리 통보를 해서 사표를 내고 후임자가 이제 업무 인쇄교를 받을 때까지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해지 사유도 아까 우리가 일반 근로계약서 마찬가지로 무단결근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때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타의 근로조건에서는 주로 이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적어놓으면 됩니다. 연봉계약서 작성이나 근로계약 작성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만 제가 해놨으니까 사업장별로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더 추가한다든지 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월일, 사용자가 사인하고 근로자 사인하고 위에 이제 당사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건 어디에 적용되느냐? 주로 5명 이상 사업장은 모든 게 적용됩니다. 모든 법이 다 적용되는데 여기서 5명이라는 거는 보통 한 달 기준에서 한 달에 예컨대 1일부터 말일까지 한 20일을 근무했다. 20일을 우리가 일하는 날이다. 그럼 그 전체 인원수를 20일로 나누면 하루에 몇 명이 일하는지가 나오겠죠. 그게 이제 5명이 넘어가면 모든 게 적용. 5명이 안 넘어가면 일부만 적용.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견 도급 근로자는 다른 회사 근로자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뭐 외국인이나 또는 불법 체류 근로자도 당연히 포함시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1개월 동안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그 기간 중에 가동일수로 나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일을 우리가 일을 했다라고 하면 20일간 총 몇 명이 일을 했고 그걸 20일로 나누면 하루에 몇 명이 일한다 이런 방식이 아마 될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게 이제 4인 이하 사업장이 뭐가 적용될 거냐 하는 부분들인데 일부만 적용된다고 했으니까 자 반드시 필요한 게 주휴수당, 퇴직금, 그다음에 최저임금, 재해보상, 해고예고 이게 적용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주휴수당, 퇴직금, 최저임금, 그다음에 재해보상 관련된 부분들 해고예고 적용되는데 적용되지 않는 게 있죠. 해고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런 게 적용되지 않고 휴업수당 70% 주는 게 적용되지 않고 법정 근로시간이 지금 40시간이라는 게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다음에 할증임금 50% 가산하는 할증임금 연장 야간 휴일할 때 할증임금 안 줘도 되는 거죠. 연차휴가도 현재는 법적으로 안 줘도 됩니다. 생휴가 여성한테 필요한 것도 안 줘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장애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장소적으로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사업장이면 적용되는 거고 국외 사업은 예컨대 원칙적으로 해외 현지 법인은 제외되지만 국내에 본사가 있고 해외 지점 출장소 등이 있는 경우는 적용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 기업의 국내 사업,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걸 원칙으로 이렇게 하겠죠. 적용 범위가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자간 5명이 넘으면 모든 것을 적용한다. 5명이 안 되면 일부만 적용한다. 그 일부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주휴, 퇴직금, 최저임금 등등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뽑을 때 채용 절차 공정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거는 3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니까 참고로 하시도록. 3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일 첫 번째 거짓 채용 광고 금지. 당연하겠죠, 그죠? 거짓으로 이렇게 그 채용을 가장해서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거짓 채용하는 당연히 안 되겠죠. 이것도 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개정된 것 중에서 출신 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이것도 이제 구직자 본인뿐 아니고 가족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직자 본인의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인 조건, 그다음에 구직자 본인의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성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이런 거를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법에 명시해놨습니다. 세 번째는 채용 광고의 내용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물론 유례하게 변경하는 가능하겠죠. 하면 이것도 과태료를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채용 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의 변경. 이것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건 안 되겠죠. 정당한 채용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채용 심사 비용의 부담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구인자는 채용 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 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노동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채용 서류의 반환. 당연히 뭐 반환 요구하면 반환을 해줘야 되겠죠. 만약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채용 서류를 파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도 아주 중요한 건데 부정 청탁 금지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채용 관계된 금지. 그래서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는 우리가 금지되어 있고, 또 채용과 관련해서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채용 절차 공정에 관한 법률은 3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니까 작은 사업장은 참고로 이렇게 보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근로계약과 도급계약, 뭐 그 노동법적인 제도도 있지만 민법적인 제도들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구분을 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임금을, 즉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을 서로 대가적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 특히 중요한 건 비자주적인 근로 제공 자체, 즉 지시 감독을 받으면서 일한다라는 게 이제 근로계약의 기본적인 틀이고, 그다음에 파견 계약은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다음에 사용 사업주 사업장에서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게 이제 파견인데, 이게 노동력을 빌려주는 것이 계약 내용이 되는 부분이고, 민법에 있는 고용 계약은 근로 계약과 비슷하지만 지금 현재 별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사 사용인밖에는 안 쓰고 있는데, 여기 민법상의 제도들은 대부분 다 당사자 일방, 상대방, 당사자 일방, 상대방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근로 계약이나 파견 계약은 예컨대 근로자, 파견 근로자 이렇게 표현을 보통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노무를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이건 자주적인 노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데 지금은 다 근로계약으로 이제 바뀌었고요. 위임이나 도급은 이제 파견하고 구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위임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수임인은 위임의 본질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 사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주로 이제 왜 학습지 선생님들이 판매 위탁 계약을 맺는 거, 이런 게 이제 위임 계약이라고 많이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도급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이고,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데 뭐 노무 도급이나 이런 등등은 일의 완성이 안 된다 하더라도 계약 내용으로 잡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근로계약과 그 고용계약의 구분, 그다음에 파견계약과 도급계약의 구분이 법적인 다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직접, 즉 근로자가 직접 일을 하고 사용자가 직접 지시 감독을 하고 그다음에 사용자가 직접 임금을 주고 제3자가 안 끼는 계약이 이제 근로계약인데, 파견계약은 제3자가 끼죠. 즉 파견기업과 파견근로자는 근로계약을 맺고 또 임금을 지급하는 관계인데, 일은 엉뚱한 그 사용기업에서 일을 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용기업으로부터 파견료를 받아서 이제 파견기업은 파견근로자한테 임금을 지급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급이나 이 용역 등은 이제 파견과 비교해서 이 도급업체, 수급업체가 이렇게 도급계약을 맺은 다음에 수급업체가 이 근로자를 일을 시켜야 되고, 이 근로자는 수급업체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수급업체가 임금을 줘야 되고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데 이제 주로 우리가 제조업체에서 왜 그 불법 도급 문제를 따질 때 도급업체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도급업체가 일을 시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자칫 불법 파견의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근로계약을 맺게 되면 이제 서로 권리 의무 관계, 당사자 간의 계약이니까 당연히 권리 의무 관계가 있겠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근로자는 임금 청구권이 있는 반면에 근로 제공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사용자는 지시 감독권이 있는 반면에 임금 지급 의무가 있고, 요거 두 개가 가장 중요한 이제 당사자 간에, 왜냐하면 근로계약이라는 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성실 의무가 있고, 또 뭐 직무에 전념할 의무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안전배려 의무 또는 보호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 근로자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고, 사업주는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그런 의무가 당연히 있죠. 그다음에 근로자는 경업피지 의무, 경쟁업에 취업하지 않을 의무, 그다음에 사용자는 생활보장 의무, 이런 등등이 주된 권리 의무와 부수적인 권리 의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근로계약을 맺을 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근로조건이 좀 명백해야 되니까, 명쾌하게 이렇게 밝혀지는 게 서로 간에 이제 정하는 게 좋으니까 법에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해놨습니다. 그 17조 1항에 있는 것을 보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입니다. 체결할 때. 체결한 후가 아니라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 여기서 중요한 건 구두 명시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임금,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라는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당사자に약속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데, 그 다음에 55조에 따른 휴일은 주휴일이고 6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이제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2호가 되게 중요합니다. 17조 제2항이.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및 제2호부터 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면을 교부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또 단체백이 변경되다니 취업규칙이 변경이 되는 경우에 근로자가 요구하면 그것도 교부하도록 해놓고, 이거는 500만 원의 벌금을 적용하도록 해놨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는 당연히 서면으로 근로자한테 교부해야 된다. 그냥 단순하게 말로만 해서는 되지 않고 서면을 직접 교부해야 되고, 교부하지 않으면 벌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단시간 근로자라든지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관련된 부분들은 서면 명시사항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근로계약기간 외에 기간제 근로자는 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할지 3개월로 할지 이렇게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뭐 그리고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제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인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요거는 위반할 경우 과태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판례 중에서 몇 가지 이제 우리 핵심적인 판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강사 차별직 처우 금지 판결인데, 이거는 그 전업 강사, 그 다음에 비전업 강사 두 개로 나눠서 전업 강사는 8만 원을 주고 비전업 강사는 3만 원을 줬던 그런 사건인데, 굳이 강의하는 건 같은데 이거 전업이다 비전업이다 구분해서 차이를 두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당연히 이거는 그 차별 처우 금지에 저촉된다라고 해서 차별하지 말라. 즉 똑같이 8만 원을 줘라. 이렇게 이제 판결했던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과도기적인 어떤 근로관계라고 하는데, 채용 내정, 시용, 수습, 인턴, 뭐 실습생 이런 등등이 있는데, 채용 내정이라는 거는 예컨대 내년 뭐 그 2월 말에 졸업하는 사람을 지금 미리 뽑아놓는 형태가 이제 채용 내정이 되겠죠. 근데 채용 내정도 근로계약으로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뭐 이제 우리 채용 내용 취소하겠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물론 손해배상 같은 걸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시용은 이제 미리 써보고 일을 해보고 괜찮으면 정식 계약을 맺겠다는 의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것도 시용 계약을 예컨대 그 정식 계약을 맺지 않으면 해고하고 같은 거니까 해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수습은 정식 채용 후 결국 이제 일정한 기간, 주로 한 3개월 정도, 그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가 잘못하는 게 있거나 서로 간에 안 맞으면 해고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수습제도. 시용이나 수습은 거의 비슷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인턴이나 실습생은 근로자는 아닙니다. 근로자는 아닌데 이분들을 근로자 같이 막 사용하면, 즉 일을 시키면 또 근로자로 보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인턴십생은 주로 이제 배운다는 개념이 내포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판례 중에서 이제 그 기간제 근로자에서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바뀐 그런 분들한테 정규직한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적용할 건가 말 건가라는 부분이 판례가 나온 게 있었는데 이거는 적용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판결 요지 중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의 사용자는 1항에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거죠.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해서 차별 처우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근데 이걸 문헌상으로 우리가 보면 이 규정이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 처우만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 규정 취지와 공평의 관념을 고려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조건도 다른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보다 불리해서는 안 된다는 해석을 좀 확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M사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보수규정은 차등 없이 적용돼 왔고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마련한 바가 없으니까 정규직 근로자들한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그대로 적용해줘라 이렇게, 물론 차등을 둔 게 몇 가지 있었죠. 예컨대 운전보조금도 적게 줬고 근속수당도 뭐 아예 주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기본급이나 상여금도 80% 수준에 그쳤고 이런 등등을 똑같이 해주라 이렇게 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근로계약을 맺을 때 위약금 약정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건 안 됩니다. 즉 이제 이 사례는 10년 동안 근무하기로 해놓고 네가 그 전에 10년 이내에 그만두면 10억을 물어내라 이렇게 했던 계약인데 그러면 강제 근로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무효라고 하는 그런 판결입니다. 당연한 판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법을 회피하게 해서, 즉, 그 1년짜리로 계속 이렇게 계약을 하면서, 이제 뭐 1년 끝났으니까 재계약 안 하겠다라고 하면 해고하고 똑같은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결 요지만 보면,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은 해고당한다. 그러면 해고의 정당 사유를 입증해야 되는데 그걸 입증 못하면 부당해고가 된다.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갱신기대권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인데, 갱신기대권을 그 판례가 좀 넓게 인정해주는 그런 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판결 요지를 보면 정당한 인사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합리적 없이, 물론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갱신 거절할 수 있겠지만 근로계약 기간 종료 통보를 한 것은 부당행위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 당연히 갱신을 해줘야 되는 기대권을 갖고 있으니까 갱신을 해줘야 되는 건데 안 해줘서 해고하고 똑같이 해석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견, 이게 도급 계약을 맺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파견 같이 움직이면 파견으로 보는 그런 부분들이, 원칙적으로 이제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혼재 근무하면 대부분 다 파견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판례가. 근데 설령 혼재 근무했다 치더라도 뭐 전체적으로 보니까 구분되어 있고, 특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하도급 업체가, 여기는 수급 업체가 되겠죠. 업무 수행 및 노무 관리를 독자적으로, 즉 하청업체가 독자적으로 했다면 근로자 파견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독자성이 없다면 파견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개념들을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청이 직간접적으로, 여기서 이제 직접뿐이 아니고 간접적인 지휘명령도 파견으로 보는 게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제조업체 원청이 있죠. 그 다음에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지휘명령보다 상당한 지휘명령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지휘명령을 했다면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보면 상당하다. 그러면 파견법 위반 문제가 이제 논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불법 파견에도 파견법의 직접 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불법 파견은 파견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불법 파견도 파견법상의 직접 고용간주 규정은 적용된다. 요거는 이제 자동차 업체에서 있던 부분인데 주로 자동차업이 산해협력시 소속으로 이제 생산 공정에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인데 이건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보면 상당하고, 직접 생산 공정 업무는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서 제외되기는 하지만 적법하지 아니한 근로자 파견의 경우에도 직접 고용간주규정이 적용된다라는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파견 문제는 상당히 엄격하게 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파견으로 보지 않고 원청과 사내하청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을 인정한 그런 사례인데 이건 굉장히 그 무서운 판결이기도 합니다. 즉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일을 했는데 결국 이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를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이라고 해석한 그런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적 책임을 원청이 져야 되는 거죠. 퇴직금도 원청이 져야 되고 그다음에 해고 문제도 원청이 책임져야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무서운 판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사자 간에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는데 그냥 묵시적으로 명시적으로는 계약 관계가 없는데 묵시적으로 계약을 인정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파견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한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인천공항공사 사건인데 인천공항에서 이제 경비를 하시는 특수경비가 되겠죠. 용역업체 특수경비원들인데 이런 경비업법에 특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특히 경비업법상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업을 맡는 경비원들은 경비 책임자와 시설주라는 건 이제 공항이 되겠죠.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용역경비들을 철저히 감독하고 지휘명령하는 등 인사노무관리에 깊숙이 관여했다 하더라도 결국 이거는 불법 확인으로 보지는 않겠다라고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다음에 뭐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됐던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도 파견 관계를 본 거죠. 즉 도로공사 수납원들이 도로공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계약은 예컨대 협력회사하고 맺고 있지만 지휘감독을 도로공사가 했으니까 파견과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파견으로 2년이 지나면 당연히 고용 의무가 있고 물론 불법 파견은 즉시 고용 의무가 있고 그러니까 도로공사가 그 고용을 해라 이렇게 한 판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다 도로공사가 고용을 했죠. 직접 고용을 했죠. 그다음에 계열사 간 전적도 파견으로 본 거. 이거는 이제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건 아니고 그 하급심 판결입니다만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런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예컨대 우리가 뭐 어떤 그 저기 모회사가 자회사 직원들을 이제 그 전적시켜서 일을 시키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자회사가 결국 파견회사로 이제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회사는 결국 이제 이 혜택을 받다는 거죠, 그죠? 즉 모회사보다는 임금도 적게 주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많은 그 계열사 간 전적이 이제 불법으로 판정될 소지가 있는데 아직 대법원 판결은 나온 게 아니라서 이건 사실 전적이란 좋은 제도가 잘 활용하면 좋은데 이거를 그 악용하는 그런 소지가 있어서 파견으로 본 그런 그 하급심 판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AMS 통합 생산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그 하청업체에 일을 시키는 것도 과연 파견이냐 아니냐 논쟁이 있습니다만 하급심에서는 근로자 파견으로 인정한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옛날에 이게 이제 뭐 그 재판 거래가 있었다라는 등등의 논쟁이 있던 그런 판결인데 KTX 여승무원이 그 결국 KTX의 불법 파견이 아니고 철도 유통이 근로자이고 그다음에 합법 도급이다. 그러니까 근로자 파견 공개 아니다라고. 다만 이제 이거 판결이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여승무원들은 다 복직을 시킨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원청이 작업 방식을 통제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합법 도급이 되겠죠. 그죠? 원청이 지휘 감독을 해야만이 불법 파견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 판결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근로계약상 그 사용자는 보호 의무 또는 안전배려 의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민법상의 불법인 책임을 물으려면 이제 입증을 근로자한테 하도록 하는 그런 판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전배려 의무에 대해서 원래는 파견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하는데 사용 사업주도 그런 비슷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한다 이런 그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당연히 사업주하고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사업주는 당연히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뭐 직접 직원 연수나 조회, 회의, 인터넷 등으로 해도 되고요.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서 해도 되는 거고요. 이때 해야 될 내용이 주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법에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런 조치 기준, 그다음에 고충 상담의 구제 절차,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이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외부의 전문가들을 이렇게 교육시키게 해도 되고요. 내부에서 예컨대 인사 담당자가 해도 되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희롱 발생 사실에 신고하면 사업주는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고 조사를 해서 예컨대 피해자는 보호 조치를 하고 가해자는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하는 그런 조치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고자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결국 불리한 처우를 못하도록 돼 있죠. 어떤 게 불리한 처우냐면 파면한다든지 양목에 평가를 이렇게 낮게 준다든지 따돌림 시킨다든지 이런 게 이제 불리한 처우가 되겠죠. 이런 걸 하면 벌칙이 적용되겠죠. 그다음에 고객에 의한 성희롱도 예방해야 될 의무가 사업주한테 있습니다. 고객이 이제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분들, 판매원들이나 이런 부분도 되겠죠. 그래서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운동 등을 통해서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그 사업주 의무는 예방 의무가 있고 뭐 연일 1회 이상 예방 교육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직장 성희롱 조치 의무 인지했다면 또는 뭐 신고 받았다면 이런 거를 당연히 또 비밀 누설 금지도 됩니다. 그다음에 자율적 해결 노력 의무가 당연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만약에 어떤 그 사업장에서 성희롱이 벌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누가 이제 신고를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접수 상담을 하고 당사자 간의 이제 의견을 이렇게 해서 해결 방안을 합의안을 도출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되고 그 다음에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예컨대 징계를 의결하는 이런 방식이고 그 다음에 피해자 및 행위자를 조치하고 후속 조치 이런 등등의 이제 직장 내 성희롱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주가 해야 될 그런 의무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 관련된 부분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 이건 결국 남녀 차별, 성차별 문제, 그 다음에 그 양성평등 이런 게 이제 성인지 감수성 그런 부분들인데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인 사람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 가장 중요한 표현은 그겁니다.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게 아니고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인지를 판단하고 특히 피해자들의 증거를 어떻게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개연성,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그런 판결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희롱 관련 징계 처분은 징계권 남용 판단 엄격 적용.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서 회사에서 왜 해고 같은 걸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다른 해고 사례는 양점을 엄격하게 따져야 되지만 성희롱 관련 부분은 그렇게 엄격하게 따지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 피해자를 지금 계속 근무시키게 하려면 가해자를 배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해고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경영자가 판단할 수 있는 거지 법원이 너무 엄격하게 보지 마라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희롱 관련 사업주에게도 불법 책임이 당연히 있는 거죠. 불법행위 책임이라는 거는 결국 나중에 손해배상 책임이 된다는 건데 그래서 어떤 판례를 보면 가해자한테는 200만 원 물어주라고 한 게 있는데 이 회사는 2천만 원 물어주라고 하는 그런 판결도 있습니다. 결국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그래서 발생한 성희롱에 관련돼서는 사업주가 법적 책임을 크게 지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회사도 당연히 뭐 배상 책임 인정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판결 요지를 보면 회사가 사내 성추행 사건을 보고받고도 가해 직원에게 경고 조치만 내린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면 회사도 당연히 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희롱과 연결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인데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건 뭐냐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인데 이거는 추적기칙에 결국 징계를 이렇게 규정하게 되고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두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예방 교육도 시켜야 되고 성희롱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이렇게 불이익 줄 수도 없고 그죠? 신고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고 가해자는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피해자한테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는 예컨대 벌칙이 부과된다. 이렇게 이제 새로 입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직장에서의 지위,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업무상 정적 범위까지는 허용되지만 적정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안 된다. 그다음에 신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
결국은 문제가 되는 그런 틀들입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놓으면 예컨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거, 그 다음에 왕따를 시킨다든지 집단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욕설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한다든지, 뭐 이런 등등이 다 이제 직장내부 하나 예시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건 처리 체계도 아까 성희롱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사건 접수를 하고 상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조사를 하게 되고 또 확인 시에는 피해자는 보호하고 가해자는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하는 이게 일반적인 그 사건 처리 체계입니다. 그다음에 그 남녀공평등법에 돼 있고 근로기준법에 돼 있는데 남녀 임금차별 당연히 법 위반이 되겠죠. 그래서 남자 근로자하고 여자 근로자하고 비슷한 일을 하는데 물론 뭐 공장 내에서 이제 라인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은 특별하게 예컨대 작업 조건이 다르거나 또는 뭐 책임이 다르거나 기술이 다르거나 노력이 다른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자한테 조금 더 임금을 많이 줬다라고 하면 그거는 법 위반, 여성한테도 똑같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여성 근로자, 이게 국정원 사건인 것 같은데요. 여성 근로자의 직종을 한 43세 정도만 해놓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60세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주로 여성들이 하는 직종을 정년을 낮게 정한 것, 그것은 당연히 불합리한 차별이고 당연히 차별구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근로자로 보호를 받으려면 근로자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근로자라는 건 결국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이게 법에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기본 원칙은 계약 형식을 불문하고 그 실질이 종속적인 관계인지 가장 중요한 걸로 판단하고 주로 이제 지시 감독을 한다라든지 또 시간적으로 구속을 받는다든지 장소적으로 구속받는다든지 또는 취업시 또는 법무규정이 적용을 받는 이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인적 종손이고 그다음에 경제적 종손은 자기가 자기 이윤을 창출하면 근로자가 아닌 거죠, 그죠? 그다음에 제3자를 쓰면 또 근로자 아닌 거고 또 비품이나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일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면 또 근로자 아닌 거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보수의 근로대가성, 사업대가가 아니고 근로대가다. 또 계속성과 정수성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부차적인 요소로 기본급이 있는지 또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이런 정도도 부차적으로 본다. 이게 판례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핵심적인 판례 몇 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하면 사업자가 되겠죠. 사업자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지휘 감독을 받았으면 또 근로자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그런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일했냐 안 했냐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요새 이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배달 대행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이런 분들은 근로자냐 아니냐 논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부분은 특수형태, 즉 산재보험법을 적용하는 특수형태 근로자이지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판매원도 주로 이제 위탁 판매 이렇게 하는 거죠. 백화점에서 이제 위탁, 의류 같은 걸 위탁 판매하는 분들인데 이것도 이제 근로자 아니냐 논쟁이 있었는데 근로자라고 해석을 해줬고, 그러니까 여기는 판매 용역 계약이라는 게 위탁 계약이 되는 거죠. 또 이거는 기본급이나 이런 게 없이 주로 이제 매출 실적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는 백화점 판매원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사업자로 생각을 하고 근로자로 이제 보호를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판례가 뭐 여기도 근로자다, 뭐 기본급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근로자라고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습지 교사하고 골프장 캐디 같은 경우는 노조법상의 근로자로 인정을 하지만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사업주로 이렇게 위탁 사업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즉 노조법상의 근로자 개념이 좀 더 넓은 개념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좀 좁은 개념. 그 중간에 이제 산재보험법은 특수형태까지 보호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개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송 연기자도 예컨대 KBS나 MBC의 뭐 탤런트 이렇게 할 경우 근기법상의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조법상의 근로자는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당연히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 임원이나 상무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미등기 임원이고 근데 근로자인 것 같은데 여기 이 미등기 임원이 지시 감독을 받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형태라면 그냥 위임 계약이지, 민법상의 위임 계약이지 근로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팀장인데 등기이사로서 차별 대우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칭은 팀장이지만 등기했고 그 다음에 이사로서 대우를 제대로 받았다면 굳이 근로자로 보호할 필요가 없고 이런 사람한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라는 판결입니다.
또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도급제 사원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그런 판결도 있습니다. 즉 근기법상 근로자 여부는 지휘감독이 가장 중요한데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일하고 싶을 때 나와서 일하고 이런 도급제 사원은 근로자 아니라는 그런 판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위임직 채권추 시민도 근로자인지 아닌지 논쟁이 많이 있다가 최근에는 대부분이 다 근로자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라는 개념은 퇴직금을 줘야 되는 거고 연장근로 수당을 적용해야 되고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중요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 위탁원들이 있는데 검침, 예컨대 가스, 뭐 전기, 수도 이런 위탁원들도 근로자이냐 아니냐 논쟁이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대부분 다 근로자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체국 재택집배원이 있죠. 아파트 같은 데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배달하는 분들일 텐데 이것도 근로자가 아니고 왜 이제 그 용역계약, 도급계약을 맺은 걸로 봤었는데 판례는 근기법상의 근로자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달 기사를 그 특수 형태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한 해석도 있는데 이거는 뭐 시급으로 주고 정액 수수료로 이렇게 시급으로 주고 오토바이 유류비 같은 걸 부담해주고 회사가 그다음에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한 거, 출퇴근 보고 이런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로자라고 해석한 노동부의 해석입니다. 자, 근기법상의 사용자 개념은 노동법을 지켜야 되는 사용자 개념이기 때문에 좀 넓게 봐줍니다. 즉 사업주만이 아니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까지 이렇게 포함시키고 있어 넓게 봐주고요. 그 다음에 근로계약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부서장들도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되는 사용자의 개념에 포함시켜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근로계약 체결에 관련된 법률 문제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봤고 가장 중요한 건 근로계약을 맺을 때는 결국 서면으로 작성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고 서면으로 교부죠. 교부하고 그리고 이제 그 5인 이상 사업장은 전면 적용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만 적용되는 거. 그다음에 근로자만 보호하기 때문에 근로자 아닌 경우는 보호하는 장치가 없다. 그래서 사용자냐 근로자냐 논쟁이 많이 붙고 있는데 판례가 최근에 들어와서는 근로자 개념을 굉장히 넓게 봐주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근로계약에 관련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